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망자가 한 해 4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노년층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사망자의 과반수는 5, 60대 남성입니다. 청년층 고독사도 문제인데요. 지난해 20대 사망자의 60%는 자살로 인한 고독사였습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 주택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원룸을 포함하면 80%에 이릅니다. 한국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공식 집계가 없었습니다. 이후 2021년 고독사 예방법 시행으로 다음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총 3,378명, 이후 2022년 3,559명, 지난해 3,661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거의 3, 4년 내내 거의 하루에 한두 번은 간 것 같아요. 독거노인분들이 이제 요양사들이 방문했다가 이제 발견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다가 한 며칠 연락 안 받으셔서 찾아가다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전혀 연고가 없어서 이제 혼자 돌아가셨다가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 악취 느껴서 집주인이 신고하던가 그런 경우, 이제 장례식장에 모셔와도 가족이나 지인들 안 나타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하루에 두세 건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증가한 것 같아요. 반지하나 고시원도 많고 원룸도 많고, 보통 원룸, 반지하, 고시원이에요. 전국을 다 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많이 돌아가신다라고 볼 수는 없고.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5, 60대 남성이었습니다. 20대 고독사 사망자는 비중은 낮았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가 60%에 달했습니다. 또한 고독사 사망자의 대부분은 생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주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중이 없습니다. 한 30%는 자살인 것 같아요. 방 안의 모습은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악취가 심하고요. 소주병이나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 잔뜩 있고 좀 지저분하죠. 사회적인 고립이나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약봉지들이 많아요. 우울증 약이라든가 지병, 당뇨 합병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문을 열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람이 죽었는지. 그렇게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중장년층 고독사와 청년 세대의 자살로 인한 고독사는 이들을 도울 지원 체계가 없거나 부족한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고립운둔 청년들 역시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남성분 40대 중후반에서 50대가 많고요. 그 외에는 20대 분들은 많긴 한데 고독사라기보다는 거의 자살이어가지고, 그 중장년층 있잖아요. 40, 50대 분들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한데 더 늘어나지 싶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고독사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 남성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장년층이 아니거나 남성이 아닌 집단에서 안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고독사에 이른 이유도 다양하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른 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면, 그건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실태조사에서 확인했던 고립운둔 청년들 중에 거의 4명 중에 3명이 자살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립은둔을 겪는 청년은 전체 청년의 5%인 약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년 시기 사회적 고립 상태를 방치할 경우 남은 생도 재고립에 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에 45.6%가 자기가 고립 은둔에 놓여 있었고 그 이후에 재고립이나 재은둔에 빠진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정책에서부터 장기적으로 그 당사자 청년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고립이 청년기부터 시작돼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누적되는 현상이라면 청년기에 조기 개입했을 때 약간의 노력을 들여서 상당한 효과를 얻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이나 노년층에 우선 개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은 정책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특화된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것도 인권 측면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고립은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체와 제도적 지원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특히 한국처럼 1인 가구가 급증한 사회에서는 은둔이나 고립, 고독사 문제를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전에는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나약해서 안 나오는 거다라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안 나오는데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냐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 조사에 거의 9,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실제로 응답을 했고 그리고 그 응답한 내용들도 대부분 나는 방 밖에 나가고 싶고 집 밖에 나가서 다른 또래 청년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제발 도와달라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벌써 히키코모리 문제가 한 세대를 지나섰고 이제 그 당시에 히키코모리들이 이제 중년의 나이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제는 8050 문제라고 80대의 부모들이 50대의 은둔형 외톨이 자녀들을 책임지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고립사의 위험에도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 유무만으로는 고립운동 청년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은 당사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했던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한 80% 정도가 1년 정도의 장기 미취업을 전제에 두고 있어요.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단절된 생활 속에서 당사자 청년들은 그래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알바나 그리고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공적인 지원 체계에서 사후관리라는 명목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연락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시금 사회와 연결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가 같이 이 고립의 문제를 해소할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이나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립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 의료, 사후 관리까지 복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